밤은 오래된 향과 마치 폐가 있는 것처럼 천천히 숨쉬는 공포로 무거웠습니다. 토프카피 궁전의 돌, 미로 깊은 곳, 닫힌 방의 황금 격자문 앞에 단 하나의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호박 기름과 사양 향기로 가득했지만 달은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 어떤 향기 병에서도 나오지 않는 날카로운 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원에 닫힌 휘장처럼 여인들을 덮은 실크 베일에 달라붙은 공포였습니다. 그 천 너머로 전에는 묵주만을 만지던 손들이 낯선 옷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벽에서는 아랍어 속삭임이 새어나왔고 더 이상 어떤 신에게 닿아야 할지 모르는 라틴어 속삭임과 뒤섞였습니다. 밖에서는 황금 제국이 잠들었지만 안에서는 그 베일로 가려진 방에서 믿음이 피 한 방울 없이 고통스러운 인내심으로 조각조각 해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소르 헬레나로 불렸습니다. 이제 격자문 앞에는 헬렌만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언어에 의해 잘려나간 한 음절, 주인의 자연스러움으로 타인들이 발음하는 유연한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수녀원은 몇 달 전 함락되었습니다. 종들은 동전으로 녹여졌고 성상들은 부르사 시장에 팔렸으며 제단은 윤기나는 실크 침대가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수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휴식이었을 테고 마지막 마침표였을 겁니다. 그들은 그녀들을 이곳 세상의 낙원이라 묘사하고 포로들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법을 배우는 궁전, 즉 무덤으로 데려왔습니다. 대리석 안뜰에서 기도 소리가 연기처럼 피어올라 기둥과 돔 사이를 울리며 술탄이 단유브 강에서 다마스쿠스까지 통치하며 그의 심장 속에서는 가장 성스러운 것조차 소리 없이 부서질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헬렌은 황금 필리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반사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예전에 어떤 여인이었는지 보지 못하고 제국이 원하는 모습, 즉 침묵하고 향기롭고 순종적이며 이름 없는 의식을 위해 재활용된 또 다른 유물을 보았습니다. 불꽃은 스스로의 빛을 삼키며 움츠러들었고 잠시 동안 어둠이 숨을 들이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역사가 이 방들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또 다른 오스만 제국이 존재했고 그것은 단순히 대리석과 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관리된 침묵, 장식된 복종, 그리고 저항마저 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섬세함으로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연대기 작가들은 승리, 조약, 돔을 좋아했습니다. 아무도 양심을 지배하는 내밀한 산수를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권력이 소리치지 않고 감각을 통제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바꾸고 장미수로 그녀의 머리를 헹구고 마치 의식적인 물물 교환을 하듯이 그녀의 십자가에서 나무를 제거했습니다. 약속 하나당 팔찌 하나, 기도 하나당 강요된 미소 하나, 기억 하나당 향수 하나. 헬렌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음성 감옥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발음할 때마다 그 진동은 그녀가 타인의 문법에 속한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말이 열쇠가 될 수도 있고 빗장이 될 수도 있으며 정복된 첫 번째 영토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아니라 자신을 명명하는 언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페르시아 실크로 장식된 벽들은 느리고 거의 숨소리 같은 음악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멜로디는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듯 기어왔습니다. 헬렌은 새로운 거의 고통스러운 정밀함으로 사물들을 인지했습니다. 청동의 차가운 광택, 황금 테두리의 거칠기, 대리석의 결이 변하는 정확한 선. 이 내밀한 목록화는 그녀가 사라지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열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였지만 또한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어떤 경계에 이름을 붙일 수 있다면
아마도 그녀 자신의 이름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균열이 생겼는지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경비병이 계산된 애정으로 그녀의 새 이름을 불렀을 때일 것입니다. 아마도 올리브 비누 냄새가 나는 손을 가진 하녀가 섬세함이 마치 신학인 것처럼 그녀의 베일을 조이지 않고 고쳐주었을 때일 것입니다. 제국은 고통보다 더 효과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안무된 자비였습니다. 매일 정교한 의례의 반복으로 정체성의 가장자리를 매끄럽고 빛나며 보기 좋게 다듬을 수 있다면 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격자문 뒤로 한 인물이 지나갔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한 여인이 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그녀의 목소리, 멀리 떨어진 어느 계곡의 억양, 아무도 듣지 않는 밤에 아마도 자신만을 위해 간직했을 웃음을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순종이라는 단어와 서원할 때 그 단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내면의 자유를 향한 사다리처럼 신에게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같은 단어는 닦여진 복도였습니다.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지 않는 중심을 중심으로 완벽한 원을 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복도에 대한 기억이 자신과 하늘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다시 기도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새로운 향이 공기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젖은 사이프러스, 아마도 하인이 안뜰에서 가져온 것일 겁니다. 향기는 지도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수녀원은 빵과 왁스, 겨울에는 젖은 양모 냄새가 났습니다. 이 궁전은 향신료, 따뜻한 금속, 비밀처럼 바스락거리는 실크 냄새가 났습니다. 기억은 그녀의 목구멍에 묶여 있다가 말 없는 기도의 형태로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겸손하지만 동시에 더 대담한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름다움과 선함을 계속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아름다움이 명령에 복종하고 아름다운 것이 복종할 때 선한 것은 침묵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한 그림자가 격자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열쇠를 가진 환관은 경멸도 연민도 아닌 중립적인 표정으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영혼을 관리하는 법을 배울 때 사용하는 훈련된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손짓으로 그녀에게 물러서라고 지시했습니다. 헬렌은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실크가 예전 묵주가 있던 손목을 스쳤습니다. 말보다 솔직한 몸은 피부 위 구슬의 율동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그 촉각적 기억을 잃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습니다. 묵주는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 무게에 대한 기억은 사적인 별자리처럼 손목에 여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도시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스탄불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돔들은 하나의 교훈을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조화는 잘 학습된 복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헬렌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자신의 가슴에 자신의 공기의 양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문 뒤에 어떤 의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날 밤 어떤 몸짓의 문법을 배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가느다란 시일지라도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쓸 버전은 완전히 그녀의 것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고집스럽게 불타던 촛불은 한 방울의 왁스를 떨어뜨렸고 그것은 마치 제자리를 찾은 말처럼 대리석 위에 떨어졌습니다. 헬렌은 마치 그 작은 형태 속에 회귀의 지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황금과 그림자 앞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서 그녀는 믿음이 항상 소리나 교리로 방어되는 것이 아니라
보존된 한 가지 세부 사항에 겸손한 고집으로 방어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냄새를 간직했고 빛을 간직했으며 한 음절을 간직했습니다. 언젠가 완전한 기도를 잇더라도 마치 깨진 성상을 조각조각 모아 재구성하는 것처럼 조각들을 가지고 재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은 방을 바꾸었고 환관이 다시 지나갔으며 밤은 끝없이 계속되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소르가 아니며 아직 새로운 이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헬렌은 두 번째로 완전히 의식하며 숨을 쉬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 속에서 그녀는 첫 번째 저항을 표출했습니다. 새벽은 약속이 아니라 선고처럼 찾아왔습니다. 이스탄불의 빛은 허락 없이 들어와 모자이크와 창살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마치 영혼까지 검사하려는 듯 했습니다. 헬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궁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환관들의 죽은 발걸음, 문들의 금속성 한숨, 포로들의 강요된 침묵 위로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멀리서 들려오는 무해진의 기도 소리. 그녀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 수세기와 도시가 정복 때마다 어떻게 그 신성함을 재창조할 수 있었는지 생각했습니다. 7553년은 단순한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무너졌을 때 부서진 것은 돌만이 아니라 신성이 편을 고른다는 환상이었습니다. 그해 하늘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함락의 연대기들은 메흐메트 2세의 대포소리, 사제들의 눈물, 마지막 미사와 함께 불타오른 성벽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뒤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문명의 전략적인 침묵, 그리고 정복자가 그의 승리 속에서 다른 편이 잃은 축복을 받았다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역사는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검과 조약으로 이루어진 보이는 역사와 패배자들의 순종으로 짜여진 보이지 않는 역사. 헬렌은 역사가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진정한 권력은 불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패배자에게 자신의 패배가 신성하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스탄불 거리에서 미나레트는 창처럼 솟아올랐고 새로 세워진 각돔은 이전의 기도를 지우는 듯 했습니다. 술탄의 건축가들은 단순히 사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건축했습니다. 모스크로 바뀐 각 교회에서 제단 대리석은 바닥으로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데 쓰였던 것이 이제는 무릎을 꿇는 데 쓰였습니다. 이러한 역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신학이었습니다. 제국은 종교가 정복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설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에 새겨진 꿀 안의 각 구절은 또한 국경이었습니다. 밤에 켜진 각 등불은 신성을 정의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헬렌은 복도에서 술탄이 유전이 아니라 승리로 선택된 자라고 여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개념의 정당성이었습니다. 신의 은총은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는 것이었습니다. 각 함락된 교회는 증거였습니다. 십자가가 초승달로 대체된 각 경우는 철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제국 사제들의 목소리에서는 그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알라가 그들이 함락되도록 허락했다면 그것은 세상의 질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권력이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교리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녀는 그 연설이 신의 이름만 바꾼 채 똑같은 말로 전쟁을 축복했던 고향의 늙은 주교들의 연설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폭력에는 주인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번역자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슬람 정복자와 기독교 설교자는 하나의 확실성을 공유했습니다. 하늘은 땅의 위계 질서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둘 다 같은 거울에 기도하고 그 반영 속에서 각자 자신의 왕관을 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제국법은 통합, 평화, 단일 권위 아래의 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조화가 통제의 미학적 버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강제될 때 그것은 침묵이 됩니다. 바로 그 논리가 수녀들이 재교육을 받던 방들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채찍은 없었고 오직 의식만이 있었습니다. 비명은 없었고 오직 구절들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복의 가장 세련된 승리였습니다. 복종을 예술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토프카피 궁전 테라스에서 보스포루스 해협은 강철 칼날처럼 보였습니다. 헬렌은 하녀의 안내를 받아 새벽에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움직이지 않는 듯했지만 그 표면에는 미나레트들이 여러 개로 반사되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이미지를 하늘에 되돌려주는 거울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언어를 잊은 그리스 하녀가 그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곳의 바다도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헬렌은 그녀의 이름을 묻고 싶었지만 그 여인은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궁전에서 이름은 그것을 발음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례적인 아침 식사 동안 포로들은 말없이 똑바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음식은 금으로 덮인 쟁반에 나왔지만 아무도 배고픔 때문에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속적인 의식의 일부였습니다. 먹고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삼키는 것. 각 몸짓은 한 구절과 같았습니다. 헬렌은 그때서야 제국이 영토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까지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몸은 정치적 지도가 되었습니다. 고든 것, 구부러진 것, 허용된 것, 움직임의 모든 각도에는 그만의 법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순종이라는 자체 언어로 깨어났습니다. 시장에서 상인들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제국의 관습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메카를 향해 가판대를 열었습니다. 사원에서는 이맘과 판사들이 같은 단어를 발음했습니다. 질서. 사람들은 생각 없이 그것을 반복했습니다. 헬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단어의 메아리는 그녀가 수녀원에서 아직 기억하던 순종의 메아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성함과 규율이 변장한 자매가 아닌지, 어쩌면 신앙이 칼처럼 보이지 않기 위한 권력의 가장 선호되는 도구가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해가 대리석 위로 솟아오르고 복도들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동안 그 빛은 헬렌의 눈을 멀게 했고 그녀는 공기 중에 풀어진 기도처럼 춤추는 금빛 먼지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수녀원, 녹아내린 종들의 메아리, 어쩌면 다른 궁전에서 아직 숨쉬고 있을 자매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목소리가 바다 위를 떠다니고 그들 모두가 함께 불가능한 기도, 듣는 것을 잊은 두 신 사이에서 멈춰진 방향 없는 기도를 형성한다고 상상하고 싶었습니다. 침묵이 길들여진 개처럼 순종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헬렌은 눈을 감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가장 큰 벌은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녀의 옛 수녀원의 종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헬렌의 귓속에는 그 메아리가 몸이 있기를 거부하는 주파수처럼 계속 울렸습니다. 때때로 한낮에 궁전의 복도에 침묵이 감돌 때 그녀는 불가능할 정도로 먼 곳에서 종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한때 믿음이 제국의 소유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또한 고통스러웠는데, 왜냐하면 그녀가 그것을 불러낼 때마다 현실이 그녀를 교정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정복 후 가장 먼저 주조되는 화폐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스만 이념은 오래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즉 흡수를 완성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데브시르메라고 불렀습니다. 야니체리로 키워질 기독교 소년들의 징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또 다른 면, 덜 보이는 면은 여성들의 포획이었습니다. 패배한 귀족의 딸들, 외딴 수도원의 수녀들, 달콤한 목소리나 하얀 피부를 가진 젊은 여성들은 조용히 궁전과 지방의 저택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전리품 목록이나 전쟁 문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헌물, 받쳐진 처녀들, 참된 신앙으로 교육받은 자들로 나타났습니다. 왕고거는 잔인함의 향수였습니다. 헬렌은 토프카피 궁전에 10년째 살고 있는 크레타 출신 하녀의 속삭임을 통해 처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천을 접으면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우리는 연대기 작가들이 비워둔 장이에요. 그 문구는 그녀의 마음에 새겨졌고 그 이후로 그녀는 다른 눈으로 궁전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자이크의 화려함뿐만 아니라 그 모자이크가 덮고 있는 공백들, 즉 결코 이야기되지 않은 역사들이 있어야 할 공간들을 보았습니다. 제국의 기록 보관소에는 서기들이 상세한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빼앗긴 각 자식은 목록에 있었고 각 조공에는 인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베네치아 문서의 여백, 대사들의 모호한 보고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해질녘 궁전에 들어가는 하얀 베일들이 목격되었다. 묵주가 잘린 여성들의 행렬이 세락을려 안뜰을 가로질렀다. 그것들은 권력뿐만 아니라 스캔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신중함으로 쓰인 문구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그것을 알았고 베네치아도 알았지만 아무도 감히 비난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연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바티칸에서는 일부 사제들이 몸값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침묵, 술탄을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비를 설교했던 믿음은 외교적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제단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던 헬렌은 마침내 인간의 신들은 여권을 가지고 여행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하늘도 동방에서 길을 잃은 몇몇 수녀들을 위해 명예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여성의 몸은 다른 사람들의 승리를 기록하는 데 사용된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군인들은 깃발을 들고 그들은 흉터를 가집니다. 그리고 제국은 다른 어떤 곳보다 여성의 몸을 상징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복된 순결, 트로피로 변한 헌신, 사악한 것은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그 의미였습니다. 봉사하도록 강요된 각 수녀는 하나의 사상을 나타냈습니다. 십자가의 패배, 서양의 굴욕, 신성함마저 권력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헬렌은 몇 년 전 수녀 원장의 설교를 기억했습니다. 육체는 영혼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궁전에서 그 문구는 새로운 의미를 띄었습니다. 성전은 점령되었고 신도들은 침략자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하렘의 향기로운 목욕탕에서 그녀는 다른 포로들의 몸짓을 관찰했습니다. 일부는 더 이상 저항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확하게 화장하고 우아하게 움직이며 의뢰가 요구할 때 웃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자였습니다. 제국은 그들을 적응의 예술가로 만들었습니다. 오스만 학자들은 이 과정을 동화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비의 행위, 즉 불신자들을 진리로 끌어올리는 행위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움의 교육학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고 꿀한 구절을 느끼지 못하고 노래하게 했으며 울었을 때와 같은 평온함으로 미소 짓게 했습니다. 각 새로운 단어는 옛 것을 대체했습니다.
각배운 몸짓은 다른 것을 죽였습니다. 복종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함으로써. 밤은 최악의 시간이었습니다. 궁전의 침묵은 평온하지 않고 기대에 차 있었습니다. 벽 뒤에서 발소리, 열쇠 소리, 억눌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멀리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헬렌은 그것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불려지던 그리스 찬송가였는데 경비병이 지나가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것은 가장 작은 저항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죽기를 거부하는 기도의 조각이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자매들도 그림자로 변하여 서기들이 잊으려고 애쓰던 것을 목소리로 기억하며 살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새벽 대리석 홀을 청소하는 것을 돕다가 램프 받침대 옆에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검게 변한 나무 구슬 3개로 된 묵주 조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거기에 두었는지 몰랐지만 손가락 끝으로 만져보니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혀진 자들의 비밀스러운 자매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무언가를 숨기는 보이지 않는 행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름, 금지된 단어. 그것은 침묵의 제국에서 가능한 유일한 성찬식이었습니다. 그 무렵 헬렌은 마음속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종이나 잉크는 없었지만 기억이 양피지인 것처럼 자신 안에 문구를 새겼습니다. 승자는 사랑하는 것을 파괴하지 않고 길들인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복음서였습니다. 그녀는 옷을 입기 전에 매일 아침 그것을 거꾸로 된 기도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녀는 진정한 정복은 쇠사슬에 묶인 몸이나 무너진 성벽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포로 생활이 자연스럽다고 믿게 되는 영혼의 수로 측정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루는 물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궁전 안뜰에서 분수들은 자신이 누구를 섬기는지 모르는 듯 노래했습니다. 헬렌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훈련실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은 감옥이나 고문실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정교한 것이었습니다. 상처 없이 지우기 위해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비명도, 피 흘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형이 호의처럼 보이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거친 천에 쌓인 채 들어왔고 울음이나 열병으로 인해 얼굴이 여전히 부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여성들은 공허한 눈빛과 부드러운 손으로 침묵 속에서 목욕탕으로 안내했습니다. 헬렌은 처음에는 저항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자신의 피부 위에 수녀원의 먼지를 보존하는 한 자신의 순결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렸습니다. 인내는 그들의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제국에서는 폭력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물은 따뜻했고 장미꽃잎과 약간의 모략 향이 났습니다. 시종들은 헬렌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을 읊조리며 포로들의 어깨 위에 물병을 부었습니다. 각 단어, 각 물방울은 정화가 항상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튜닉이 벗겨졌을 때 수치심은 달콤한 기름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수녀원에서는 몸이 부정당했지만 이곳에서는 연구와 훈련의 대상이었습니다. 피부는 복종을 반영할 때까지 금속처럼 닦여야 했습니다. 목욕 후 그들은 새 옷을 받았습니다. 실크, 리넨, 그리고 이전 삶에서는 결코 허용되지 않았을 색깔들. 천들은 속임수였습니다. 그 부드러움 아래에는 길들이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몸이 그 옷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기억은 더 멀어졌습니다. 헬렌은 사치가 처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 없이 타락시키고 폭력 없이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들은 높은 복도에서 지켜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고 거의 경건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통계로, 믿음을 유연한 물질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명령을 내렸고 여성들은 일렬로 정렬되었습니다. 거기서 두 번째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변경이었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그들을 지칭할 단어를 발음해야 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해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언어로 듣기 좋게 들리면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헬렌은 망설였습니다. 나이를 알 수 없는 감시자는 아랍어 필체가 쓰인 종이 조각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할리마가 될 것이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단어는 인내심 있는 자 또는 부드럽게 견디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헬렌은 건조한 목소리로 그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삶의 역사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리마 전과 할리마 후. 그 소리는 아름답고 둥글고 거의 모성적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더 아팠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국이 아름다움으로 지배를 위장하는 예술에 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훈련이었습니다. 무기나 기도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몸짓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먼지를 일으키지 않고 걷는 법, 정확하게 고개를 숙이는 법, 이를 드러내지 않고 미소 짓는 법. 각 수업은 계명이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예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다시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여성은 자신의 마음도 지배한다고 강사들은 생각했습니다. 헬렌은 피로가 의지를 지울 때까지 몇 시간 동안 연습했습니다. 때때로 절을 반복하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수도원의 기억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찬송가의 메아리는 사라지고 명령의 균일한 리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밤에는 포로들이 침묵의 방이라고 불리는 개인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경비병은 없었고 대리석 벽과 기름 램프만이 있었습니다. 침묵은 너무나 밀집하여 고통스러웠습니다. 일부는 울었고 다른 이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헬렌은 처음에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마저도 들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없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자유로운 영토였습니다. 그 강요된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본명으로 부르지 않을 때 마음은 생존을 위해 그 이름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반항하는 자들은 궁전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구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며칠 후 이상한 평온함을 가지고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소 짓고 순종하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술탄의 현자들은 처형인보다 더 미묘한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식, 고립, 마약성 향수, 끝없는 기도 암송. 헬렌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순함을 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몸은 복종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한 문구가 반복되었습니다. 겉으로 가장하는 것은 영혼을 구속하지 않는다. 어느 날 오후 한 젊은 터킨 강사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옛 신조를 기억하니? 헬렌은 평온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요. 그녀는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판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 작은 거짓말 속에서 헬렌은 처음으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는 것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침묵하고 언제 기억할지를 선택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더 빨리 적응했습니다. 제국은 그들의 방법을 완성했습니다. 수업은 더 이상 명령이 아니라 이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음악을 배우고 시를 읽고 향수를 조합하는 것. 각 새로운 재능은 실크로 감싼 사슬이었습니다. 헬렌은 속임수의 층을 구별하는 데 능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국의 교육이 계몽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길들여 감옥을 정원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람이 복도 커튼을 흔드는 동안 그녀는 청동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녀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궁녀의 풍채, 평온한 눈빛, 표정 주름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국이 제공하는 구원이었을까? 정체성의 대가로 얻은 평온함.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금속을 만지며 이룰 수도 어길 수도 없는 무언가를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지우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두려움마저도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석 복도 사이로 독이 든 바람처럼 소문이 퍼졌습니다. 오늘 밤 백색의 방에서 의식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수만이 보았고 아무도 그 후에 이야기하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헬렌은 하녀들의 눈빛과 그들이 망토를 접을 때의 무의식적인 떨림에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궁전은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환관들조차 성스러운 것이나 끔찍한 것에 대한 의례적인 존경심으로 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백색의 방은 하렘의 심장부로 외부 세계를 잊게 할 만큼 절대적인 침묵에 잠긴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금으로 그려진 꿀한 구절이 있는 푸른 모자이크로 덮여 있었고 천장에서는 수백 개의 램프가 부드럽고 거의 모성적인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곳에는 눈에 보이는 폭력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움의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토프카피에서는 아름다움이 항상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준비는 해질녘에 시작되었습니다. 선택된 여성들은 호박과 수지 향이 나는 기름으로 목욕을 했습니다. 움직임은 느리고 거의 경건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테두리나 장식이 없는 하얀 실크 튜닉을 입혔는데 다른 누구도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얀색은 재생의 색깔이라고 강사들은 말했지만 망각의 색깔이기도 했습니다. 순수하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는 거예요. 라고 베일을 고정시키는 일을 맡은 늙은 여인이 속삭였습니다. 헬렌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정화한다는 것은 사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이 메인 방으로 들어섰을 때 공기는 향의 밀도로 가득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램프 불빛을 반사했고 커튼 뒤에 숨겨진 음악가들은 숨쉬는 리듬을 모방하는 듯 느린 페르시아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이 의식은 어떤 공식 문서에도 묘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통으로 전해지는 비밀, 믿음과 욕망이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이는 권력의 의례였습니다. 낭송되는 구절들은 축복을 빌었지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술탄을 위한 것일까? 여성들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이 헌신을 먹고 사는 제국 자신을 위한 것일까? 헬렌은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녀 옆에 있는 한 젊은 여성은 너무 심하게 떨어서 베일이 이마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뒤에 있는 다른 여성은 조각상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의 체념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음조를 바꾸자 환관들은 선택된 자들의 베일을 들어 올리고 한 명씩 홀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각 발걸음은 복종의 안무였습니다. 대리석 위 샌들 소리는 복종의 정확한 리듬을 표시했습니다.
술탄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재는 미스터리의 일부였습니다. 의식은 만남이 아니라 봉헌이었습니다. 상징이 된 여성들은 침묵을 헌물로 바쳤습니다. 대칭을 사랑하는 제국은 굴욕을 무대 예술로 변모시켰습니다. 강제된 순결의 그 연극 속에서 고통은 향수와 부드러운 몸짓 아래 감춰졌습니다. 헬렌은 갑자기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몸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내면적이고 보이지 않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들은 운명과 자비에 대한 문구들을 낭송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빛으로 향하는 길을 가지고 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서 타오르는 빛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권력의 것이었습니다. 청동 거울에 비친 여성들의 모습은 무한히 복제되는 듯 보였고 마치 궁전이 자신의 승리를 증식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눈물은 금지되지 않았지만 취향이 나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오직 평온함만이 허용되었습니다. 침묵은 가장 완벽한 기도였습니다. 헬렌은 기도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신은 그곳에서 물러난 듯했고 어쩌면 너무 멀리서 관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고정시킬 문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수녀 원장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영혼은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다. 그녀는 숨 쉬듯이 그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복종했고 입술은 의례가 요구하는 단어를 발음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그녀의 일부가 상징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은 끝없이 흘렀습니다. 공기는 향 연기와 향기로운 땀으로 포화되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음악이 멈추자 하인이 램프들을 하나씩 껐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깊어서 시면 같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둠 속에서 아랍어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최면적이며 복종과 조화를 이야기하는 기도였습니다. 헬렌은 단어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음조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믿는 세상의 소리였습니다. 빛이 돌아왔을 때 일부 여성들은 술탄의 처소로 끌려갔고 다른 이들은 하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을 살아남은 자들은 보석, 새로운 지위, 선택되었다는 환상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오스만 권력은 선택적인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용한 것은 기억하고 인간적인 것은 잊었습니다. 헬렌은 향 연기로 눈이 따가워진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다른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축축한 하얀 실크는 수위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대리석 먼지 위에 헬레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을 지웠지만 그 행동은 그녀를 더 잘 숨쉬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 비록 먼지로 쓸지라도, 아무도 읽지 못할지라도. 새벽이 되자 궁전의 종소리가 무슬림 기도를 알렸습니다. 헬렌은 그것을 자신의 수녀원 종소리에 왜곡된 메아리처럼 들었습니다. 각 알라후 아크바는 옛 찬송가와 같은 엄숙함으로 울려 퍼졌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복종, 질서, 고요함. 그녀는 언젠가 수세기 후에 누군가가 이 방들을 보고 아름답다고 부를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시간은 제국처럼 잔인함을 금으로 덮을 줄 알 것입니다. 헬렌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는 마지막 문구를 반복했습니다. 절반은 기도였고 절반은 경고였습니다.
권력이 순수함으로 위장하는 곳에서 믿음은 죄수가 된다. 새벽은 왁스와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궁전 복도에서는 의식의 불빛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포로들은 평소의 침묵으로 돌아갔습니다. 헬렌은 마치 물속에서 잔 것처럼 몸이 무거운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전날 밤은 지배의 완벽한 재현이었지만 제국은 여전히 무언가를 더 요구했습니다. 망각이었습니다. 복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했던 것을 잊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여성들은 그림자처럼 걸어 다녔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다습기로 대리석이 갈라진 외진 곳에서부터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나 반지로 새겨진 작은 상징들, 아주 작은 십자가들, 불완전한 라틴어 단어들. 아무도 소리내어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포로들 사이에서 서로를 알아보는 무건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렘의 목욕탕에서 헬렌은 그들 중 한 명이 분수 가장자리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피부를 가진 여인으로 라벤더 향이 나는 베일을 쓰고 있었고 제국에 속하지 않는 몸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막달레나예요. 그녀는 헬렌을 보지 않고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금에 박힌 에메랄드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 끝으로 그녀는 축축한 대리석 아래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헬렌이 다가가 몸을 숙이자 물에 비친 모습 아래 숨겨진 아주 작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매달 벽을 청소해요. 막달레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석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물이 따뜻한데도 여기는 춥다고 말해요. 헬렌은 돌을 만지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얼어붙은 기억이었습니다. 피부와 수치심이 뒤섞인 그 목욕탕에서 누군가 믿음의 행위를 파괴할 수 없는 비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잠든 동안 조용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보스포루스 해협이 보이는 창살 옆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곳에서는 파도 소리와 오가는 배들의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헬렌은 자신이 아직 기억하는 시편 구절들을 낮은 목소리로 낭송했고 막달레나는 말없이 멜로디처럼 그것들을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비밀 의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하늘이 회색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막달레나는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탈출한다면 아무도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수치심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령을 지어낸다고 말할 거예요. 헬렌은 슬픔에 잠겨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성들의 세계에서 여성의 진실은 항상 권력의 편의에 따라 측정됩니다. 두 사람은 유령의 운명을 이미 공유하는 듯 기쁨 없이 웃었습니다. 소문은 곧 퍼졌습니다. 궁전 목욕탕에서 기독교 기도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그것을 발음할 때 거울이 땀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일부 하인들은 그곳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독관들은 조사를 명령했지만 어떤 증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는 여전히 거기에 두려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채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가능한 승리였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헬렌은 포로들 사이에 변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영혼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너무나 완벽하게 가장하여 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면 아래에서는 기억이 계속해서 뛰고 있었습니다. 파티마라고 불리는 초록눈의 한 젊은 여성은 어느 날 밤 헬렌에게 고백했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술탄의 이름을 반복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헬렌은 그 이중성이
그들의 방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의 형태로서의 시뮬레이션, 자유로운 영혼의 마지막 피난처로서의 거짓말. 가장 용감한 이들은 튜닉 자수의 코드를 짰는데 언뜻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글자를 형성하는 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글, 바느질과 실의 언어였습니다. 그중 하나에서 헬렌은 자신의 옛 이름이 안쪽 가장자리에 수놓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제국은 그들을 길들였다고 믿었지만 침묵조차도 전복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금지된 기도는 자장가로 변했고 새겨진 십자가는 장식적인 상징으로, 숨겨진 믿음은 일상적인 몸짓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경비병이 지나갈 때 여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종 때문이 아니라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미소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막달레나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기침으로 몸을 굽혔고 매일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헬렌은 조용히 그녀를 돌보며 빵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해가 바다 위로 지고 있을 때 막달레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여기서 저를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날 밤 북풍이 불어와 소금과 사이프러스 향을 가져왔습니다. 헬렌은 창살에 다가가 눈을 감고 막달레나의 이름을 소리 없이 발음했습니다. 그녀는 정의를 구하지 않았고 오직 기억만을 구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기억하기를 목욕탕 바닥에는 십자가가 여전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누군가 그것을 문지르려고 할 때마다 물이 갑자기 차가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다시는 그것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그때서야 진정한 저항은 소리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처럼 존재하되 존재하는 것, 역사가 숨쉬는 균열이 되는 것. 왜냐하면 모든 제국은 지울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고 돌에 새겨진 한 여인의 이름은 성벽보다 파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궁전이 잠든 동안 램프들이 이상한 리듬으로 깜빵이었습니다. 마치 공기가 다른 숨결을 품고 있는 듯 했습니다. 헬렌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막달레나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보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벽들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아직 기다리는 이들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토프카피에서의 시간은 더 이상 날짜로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같은 돌 위에 향수층처럼 지나갔습니다. 헬렌은 자신이 그곳에서 몇 번의 겨울을 보냈는지 더 이상 알지 못했습니다. 정원은 변했고 꽃들은 교체되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똑같은 냄새, 즉 복종의 냄새가 났습니다. 제국은 완벽한 영원성을 찾았습니다. 책이나 전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였습니다. 충분히 반복되는 것은 결국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궁전의 서기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도말의 긴 테이블에 앉아 이름, 재고 목록, 족보를 필사했습니다. 헬렌은 환관들이 그녀를 기록 보관소 복도를 청소하러 데려갈 때 그들을 보았습니다. 삼나무 선반에는 붉은 인장이 찍힌 서류철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조약, 조공 기록, 개종 문서. 그곳에는 그녀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버전이었죠. 할리마 21세, 하얀 피부, 가사 서비스의 유용함. 그녀의 믿음에 대한 언급도, 의식에 대한 언급도, 막달레나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제국에게 감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능만이 존재했습니다. 그
그 복종의 목록 속에는 온전한 삶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서기들은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평온함으로 글을 썼습니다. 각 피로액은 판결이었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볼 때 헬렌은 그들이 그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질서 속에 또 다른 숫자를 본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관료적 잔인함이 채찍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형이는 한 번 죽이지만 기록은 영원히 죽입니다. 어느 날 오후 서기 중 한 명이 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헬렌은 그것을 집어들었고 잠시 동안 읽지 말아야 할 것을 읽었습니다. 이즈미르에서 온 포로 8명을 제국 서비스로 이송함. 저항 없음. 그 문구는 며칠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항 없음. 거짓말은 칼보다 더 교묘했습니다. 권력은 범죄를 부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지 동사를 바꿀 뿐이었습니다. 저항하든 저항하지 않든 종이에 인장이 찍히면 모든 것이 지워졌습니다. 밤에는 기록 보관소의 메아리가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양피지들이 뱀처럼 말리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발소리가 데이터로 기록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게, 키, 유용성, 영혼이 통계로 변하는 것. 그 질서의 기계 속에서 침묵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잉크였습니다. 아무도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이 무해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공식적인 기억, 수세기 후에 읽힐 역사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들은 존재하지 않는 역사였습니다. 헬렌은 역사가 불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종이로 지워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원을 불태우는 정복자들은 기억되지만 양심을 기록 보관하는 정복자들은 존경받습니다. 그래서 제국은 신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의 신학은 회계적이었습니다. 신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신 역시 술탄의 용어로 기록되고 인장 찍히고 번역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유럽 방문객들이 기록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외교관, 상인, 동양의 이국적인 매력에 매료된 예술가들. 그들에게는 채색된 필사본, 고개를 숙인 서기들, 잉크의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질서의 아름다움, 겉보기의 조화에 경탄했습니다. 아무도 여성들의 문서를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야기의 완벽함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황홀한 얼굴을 보며 함정을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는 것보다 잘 쓰인 거짓말을 감상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어느 날 늙은 서기관이 그녀가 테이블을 청소하는 동안 다가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느냐, 아가씨라고 터키어로 물었습니다. 헬렌은 망설였습니다. 무지를 가장하는 것이 그녀를 보호했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기쁨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종이에 내 이름을 써라. 그녀는 복종하며 그들이 준 이름을 잉크로 썼습니다. 할리마. 남자는 그녀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다른 이름을 써라. 헬렌은 놀라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있다. 항상 있다. 몇 초 동안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러고 나서 떨리는 펜으로 그녀는 헬레나를 썼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종이를 4번 접었습니다. 보관해라. 그가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누구였는지 잊는다면 읽어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이곳에서 진짜 이름은 위험하다. 그날 밤 헬렌은 베일 아래에 숨긴 종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밀밭 종소리, 수녀원 자매들의 웃음소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인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한 그녀는 단순한 기록 이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 보관소는 계속해서 커져갔습니다. 매달 새로운 서류 묶음, 분류된 새로운 삶들이 도착했습니다. 헬렌은 자신의 기억조차 위험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대리석 건물에서 필체가 연민을 대체하는 곳에서 망각은 우연이 아니라 정책이었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제국의 분위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양과의 동맹, 대사관, 조약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술탄은 세상에 문명화된 위대함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밀리에 행해지던 일들이 외교로 꾸며지기 시작했습니다. 포로들은 교육받은 자들이 되었고, 감옥은 봉사학교로, 의식은 문화적 조화 행위로 바뀌었습니다. 헬렌은 권력이 가장 위험한 형태로 도달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범죄를 숨길 필요가 없고 그것을 미덕으로 제시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서도 시스템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밤에는 늙은 서기관이 기록 보관소에 특정 문들을 열어두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찾기를 바라는 것처럼. 헬렌은 의심했지만 감히 묻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그녀는 그의 몸짓을 이해했습니다. 아마 그 남자도 종이의 주름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 안에 무모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그들을 지웠다면 어쩌면 그녀가 다른 역사를 쓸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잉크로가 아니라 기억으로. 기억할 수 있는 모든 단어는 반항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기록 보관소에 남기를 거부하는 모든 침묵은 증언이 될 것입니다. 기록의 제국에서 기억하는 것은 여전히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죄였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자신도 모르게 이미 그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해는 예고 없이 바뀌었습니다. 궁전의 달력은 계절이 아니라 칙령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헬렌은 더 이상 날짜를 묻지 않았습니다. 하렘에 나타나는 새로운 얼굴들, 먼 마을에서 끌려온 어린 소녀들, 이제 정복이 아니라 동맹으로 오는 기독교 귀족의 딸들만을 헤아렸습니다. 제국은 소유하기 위해 전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육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온 상단들은 실크, 향신료, 그리고 조공처럼 장식된 젊은 여성들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죄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화의 선물, 우정의 보증이었습니다. 부모들은 그것이 가족의 미래를 보장한다고 믿으며 그들을 넘겨주었습니다. 권력은 가장 우아한 형태, 즉 공모에 도달했습니다. 예전에는 강요였던 것이 이제는 욕망으로 위장되었습니다. 헬렌은 그 새로운 젊은 얼굴들의 흐름을 관찰하며 제국이 더 이상 사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희생자들이 스스로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예우를 받았습니다. 예절, 강사, 향수, 시. 그들은 터키어와 아랍어를 배우고 세련된 춤과 헌신적인 노래를 배웠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그들은 승진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헬렌은 쓰라린 애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교육에는 대가가 따르며 가장 중요한 학습은 아무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즉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전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정복된 자들의 딸들은 궁전의 귀부인이 되었고 두 언어 사이에서 자란 그들의 아들들은 부모가 상상도 하지 못했을 충성심으로 왕좌에 봉사하며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연금술이었습니다. 고통이 혈통으로, 수치심이 유산으로 변한 것입니다. 제국은
영원성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사원에서 스스로를 영속시킬 필요가 없었고 피 속에서 영속시킬 수 있었습니다. 헬렌은 그 아이들이 안뜰에서 뛰어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북쪽에 눈을 가졌고 다른 이들은 아나톨리아의 검은 머리카락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족보에는 아버지의 이름, 직위, 칭호만 기재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불편한 조각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나 때때로 아이가 그녀를 바라볼 때 헬렌은 그들의 몸짓에서 포로들의 그림자를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기도할 때 손을 모으는 방식, 멀리서 종소리를 들을 때의 한숨, 설명할 수 없는 어둠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은 기억의 잔해, 제국의 완벽함 속 균열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그 균열들은 숨기기 더 어려워졌습니다. 토프카피에서 교육받은 일부 젊은 여성들은 지방 궁정에서 직책을 맡기 시작했고 그들의 우아함은 모범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대사들은 오스만 문화의 정교함에 감탄하며 이야기했지만 그 정교함이 망각의 결과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헬렌은 지친 슬픔으로 그들의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이 그것에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황금 우리를 감상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고에서 천을 정리하는 것을 돕다가 한 옛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가장자리에 라구사의 사제딸 평화조약으로 넘겨짐, 저항 없이 통합됨이라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는 그녀를 떨게 했습니다. 저항 없이. 그 두 단어는 제국이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기 위해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저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그것을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묵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딸들의 딸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기도 전에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문객이 포로들의 역사에 대해 물을 때 가이드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개종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공식적인 버전이었고 홀들이 계속 아름답게 유지되고 관광객들이 감탄하게 만들 수 있는 버전이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든 헬렌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들에게 행동하는 법, 인사하는 법, 옷 입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한때 죄수로 그곳에 왔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조는 평온했고 목소리는 정확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몇 년 전 자신에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문구들을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아하게 걸어라. 부드럽게 말하라. 침묵은 가장 고귀한 보석이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녀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언제부터 그녀는 자신을 박탈했던 바로 그 논리를 재현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느 날 밤, 다음 날 수업을 복습하다가 거울을 보았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반영은 권위 있게 말하고 규칙을 부과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여성의 이미지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녀는 시스템의 완벽한 하인이었습니다. 깨달음은 돌처럼 그녀에게 덮쳐왔습니다. 제국은 더 이상 간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간수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포로들은 오늘날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수치심 다음에는 이상한 자부심이 찾아왔습니다. 권력의 자부심이 아니라 통찰력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메커니즘을 보는 것이 그것을 깨뜨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조금이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매뉴얼에 없는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그녀는 젊은 여성들에게 옛 몸짓을 가르쳤습니다. 맹세할 때 은밀하게 손가락을 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관습이에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헬렌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배신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제국은 계속 성장했고 존경받고 외교적이며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는 몸짓, 침묵, 작은 균열로 서로를 알아보는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들마다 역사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헬렌은 그때서야 진정한 유산은 뒤섞인 피가 아니라 공유된 기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술탄의 상징 아래에서 몇 세대가 태어나든 상관없었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무언가는 항상 있을 것입니다. 빼앗긴 것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오후 해가 바다 위로 지고 아이들이 안뜰에서 놀고 있을 때 그녀는 막달레나와 이미 사라진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믿음이란 단지 그것이 아닐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역사가 당신에게 잊으라고 강요할 때조차 계속 기억하는 것. 그리고 황금 돔들을 올려다보며 그녀는 제국이 패배하기 위해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조용히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스탄불의 새벽은 정지된 그림 같았습니다. 진주빛 회색 하늘은 수세기 동안 지친 금속처럼 궁전 지붕에 반사되었습니다. 헬렌은 환관들이 램프를 켜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잠을 많이 자지 않았습니다. 노녀는 다른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리석이 숨 쉴 때 모자이크가 삐걱거리는 소리, 주춧돌을 때리는 바다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 바닥 아래 갇힌 오래된 발소리의 메아리. 궁전 전체가 살아있는 몸 같았지만 비밀을 간직한 몸이었습니다. 토프카피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국의 심장이 아니라 유물이었습니다. 방문객들은 경탄하며 그 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이드들은 오스만 제국의 위대함, 그 예술의 정교함, 왕들의 화려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목소리 없는 밤, 질식한 기도, 목욕탕 아래 숨겨진 십자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늙고 침묵하는 헬렌은 구석에서 관광객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은퇴한 하녀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그 집의 또 다른 그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석은 기억했습니다. 기둥의 균열 속에서, 분수의 결 속에서 여전히 눈물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방문객들을 시원하게 하는 물은 예전에 굴욕을 씻어냈던 바로 그 물이었습니다. 헬렌은 사람들이 안뜰을 사진 찍는 것을 보며 고개를 숙인 채 그곳을 가로질렀던 여성들을 생각했습니다. 가이드들은 조화와 기하학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흉터와 고통의 기하학을 보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박물관에 외국 사절단이 방문했습니다. 외교관들은 복원, 디자인의 순수성, 옛 제국의 문명화된 위대함을 칭찬했습니다. 헬렌은 그 말들을 듣고 익숙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같은 음악이었습니다. 승자들이 이야기하고 아름다움으로 덧칠된 역사였습니다. 문구는 언어를 바꾸었지만 멜로디는 동일했습니다. 세상은 그 질서가 잊혀진 자들의 뼈 위에 세워졌을지라도 계속해서 질서를 숭배했습니다. 방문객들이 보물 전시실을 둘러보는 동안 헬렌은 백색의 방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대식 램프가 옛 촛불을 대체했고 공기는 먼지와 소독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나 침묵은 같았습니다. 그녀는 방 중앙으로 몇 년 전 의식이 거행되었던 바로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리석은 여전히 다른 광택을 띠고 있었는데 마치 돌이 한때 그곳에서 떨었던 사람들의 숨결을 흡수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묵의 깊은 곳에서 그녀는 속삭임을 듣는 듯 했습니다. 깨진 멜로디, 시편의 그림자 또는 이슬람 기도의 그림자. 언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워진 모든 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막달레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미소 지으며 손에 녹색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기 있구나.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바람이 창살을 통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헬렌은 공기에서 라벤더 향이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습니다. 늙은 서기관이 몇 년 전에 그녀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잉크는 거의 지워졌지만 두 이름은 여전히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할리마, 그리고 그 아래에 헬레나.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두 이름을 소리내어 발음했습니다. 궁전이 그것들을 배우려는 듯 메아리가 그 소리들을 반복했습니다. 저항이 없었다 라고 기록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곳에 있었고 각 음절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 죽을 것이고 아무도 그녀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 종이조차 시간 속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안에 무언가는 기억이 존재하기 위해 증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한숨, 균열, 빈방에서 발음된 이름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분수로 걸어갔습니다. 물은 맑고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떨리는 손짓으로 그녀는 종이를 흐름에 떨어뜨렸습니다. 몇 초 동안 떠 있다가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잉크는 땅으로 돌아가는 듯 녹아내렸습니다. 헬렌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을 보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미 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해가 돔들 뒤로 지기 시작했습니다. 관광객들은 계속해서 사진을 찍고 미나레트의 황금빛 광채에 감탄했습니다. 아무도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대리석은 그것들을 간직했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박물관의 램프들이 깜빡였습니다. 일부 경비원들은 희미한 노랫소리, 여성의 속삭임, 거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고 확신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이 바다의 메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수물의 반영 속에서 잠시 동안 아주 작은 십자가가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연대기들은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록 보관소도 그것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 돌은 말 없는 언어로 반복했습니다. 제국은 죽었지만 그 빚은 살아있다고, 망각은 강력할지라도 항상 그림자를 남긴다고. 헬렌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묻혔는지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영혼이 토프카피의 공기와 섞여 여성이 그 안뜰을 지날 때마다 왜인지 모를 약간의 소름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억이 문을 두드려 묻어버리고자 했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움과 죄책감 사이에서 궁전은 계속 숨쉬고 있습니다. 태양 아래 빛나고 파도와 함께 노래하며 방문하는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함 아래에서 돌들은 속삭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침묵되는 것이기도 하다고. 어딘가 구석에서 지워지기를 거부한 한 여인의 이름이 여전히 들린다고. 헬렌, 헬레나. 두 이름의 메아리는 대리석 속에서 여전히 뛰는 오래된 심장처럼 계속 울려 퍼집니다.